아까 제가 그 제 소개를 할 동안에 제가 저 합참에서 전시작전권 TF 단장을 했었기 때문에 뭐 전작권 관련된 거, 유엔사 관련된 거 이런 그 세미나는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이건 그야말로 택티컬,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많이 느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두 분 간단히 자기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예. 이번 3섹션 담당하게 된 문영철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비상근 복무 예비군으로 복무하고 있고, 그 예비 전력에 관련된 부분이 솔직히 앞에 두 세션이 원체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동호는 뭐 다들 관심도 좀 없으시고 항상 천대받는 분야인데, 이번 부분에서는 조금 비상근이라는 현재 예비군의 입장에 선 부분에서의 우리들의 문제점들을 조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소개에 앞서서 소개를 대신해서 이 특수미 지상작전 연구회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개인 장비가 하여튼 이거 뒤쳐져 있다. 개인의 전투력이 곧 분대고, 분대가 곧 소대고, 소대가 중대고, 이것이야말로 전투력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출발이 됐고요. 특히 18개월 복무하는 군인들을 가지고 미래전을 수행하기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18개월짜리 병사가 왜 필요하냐? 모병제로 가자. 그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8개월짜리 병사의 역할은 뭐냐? 역시 이 상무정신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방금 오늘 주제가 이어지는 좋은 예비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 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처음에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꼭지는 뭐냐? 그 평상시 일어날 수 있는 국지도발, 또 대침투작전, 뭐 이런 그런 정전시, 평상시 군사작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역시 4년 반 이상 근무하는 부사관, 또 장기복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지상전은 특전사, 특공수색 정찰, 뭐 특경대, 뭐 이런 자원들, 또 비록 18개월이라 할지라도 남다른 정신자세를 가진 해병대, 또 비록 18개월이라 하더라도 남다른 체력을 가진 특공수색 정찰, 이 사람들이 지상전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모으면 한 4, 5만 명이 돼요. 4, 5만 명이면 이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같은 나라 육군 규모를 보십시오. 몇 명인가. 그래서 이 4, 5만 명한테 첫째, 좋은 소화기, 총을 줘야 되겠다. 기관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부착물들, 액세서리, 조준경,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탄약. 저는 군복을 38년 입고 있었는데, 총이 개발돼서 탄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탄약이 개발돼서 총이 나온다는 걸 전역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탄약이 그만큼 중요해서 이 탄약 문제. 세 번째는 장구류 문제. 헬멧, 보안경, 청력 보호하는 거, 무슨 방탄조끼, 군화, 전투복, 이런 부분. 또 소부대 무전기. 그 다음에 이 의무, 응급처치 도구. 그 다음에 응급처치는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이 훈련이 엄청나게 소요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 부분, 또 드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미 지상작전 연구회이기 때문에 침투 자산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연구회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한 연장선인 예비군 제도, 동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예비군 제도가 너무나 안 돼 있어서 있으나마나 한 예비군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면 제가 보기엔 한 달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현장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우리 문영철 연구원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어떤 그런 시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인구수가 남녀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명을 안 납니다. 0.83에서 지금 계속 다운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지금 50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실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쟁을 보면 알지만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이 하고 대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어차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은 뭐냐? 예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번 그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 예비 전력들 특히 이제 인적 물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원이 되는지 양국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여기 또 개인 장구류 뭐 물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이제 문 기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예비 전력이 지금 한 90만 명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약 2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의 개전 그 흐름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 이미 그 국경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90만 명의 예비군을 최대한 빨리 소집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게 우리 군이 될까 솔직히 좀 의문인 부분이긴 합니다. 그 소집 통제 기간이 빨랐다는 것도 있지만 이 혼란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비 자원을 철저하게 가려서 분별해서 사용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아마 과거 전례를 좀 보면은 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응소율이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국동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도 도입했고 특히 지금 뭐 후술할 비상금 복무 예비군까지 적응성을 높이겠다고 만들었지만은 우리 또한 분명히 침착하고 냉정하게 질서 있게 동원 소집이 가능할지는 솔직히 의문인 부분입니다. 특히 그 개인 장구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는 러시아 군인들은 거의 뭐 2차 대전 때 쓰던 화기를 들고 나왔다 뭐 이런 말까지 있는데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한번 양국이 그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상 양쪽 국가 모두 물자 부족은 심각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친러 성향에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그 자원들을 만 60세 이상인 자원들까지 동원을 했었고 심지어는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쓰던 모신나간 소총까지도 동원했고 박물관에 있어야 될 T-34 이런 전차들까지 일선에 나간 모습들이 솔직히 보이는데 우리라고 별반 다르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 카빈 소총을 우리 예비군 훈련용으로 썼었고 여러 부대에서 한 2곳 정도의 비상금 부대에서 복무를 했었는데 화력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밖에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통신은 일부 999K가 들어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P77이고요. 이거 기준으로도 약 40%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솔직히 우리도 러시아하고 별반 다른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부족하고 노후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전문가분들이 따져 나중에 짚어보셔야 될 부분이긴 하나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상황이 같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 나을까요? 뭐 엑스반토를 쓴다 이런 이야기는 아예 빼겠습니다. 일단 물자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현역 장비로 한번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현역들 쓰고 계신 물자 중에 상당수는 중국제 제품들도 많죠. 유사시에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물자를 충분히 현역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비군까지 갈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혼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저도 지휘관을 할 때 그 뭐 예비군 훈련한다 그러면 항상 그 사고 문제 뭐 이런 거를 더 먼저 신경을 썼던 그게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게 또 현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은 우크라이나보다 어떻게 보면 종심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비 전력
예비 자산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을 더 세분화해서 잘 만들어 놔야지 즉각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법제화나 뭐 이런 훈련 기간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우리 문 기자님께서 지금 예비군 비상군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피부로 느끼시겠는데, 현재 우리 예비군 운영 실태라거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조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예비군이라는 걸 짧게 설명드리기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되게 복잡합니다. 예비군법도 있고요, 국군조직법, 뭐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제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기에, 저 부분은 저기에 걸리다 보니 솔직히 이거를 심플하게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일단 우리 예비군 구성을 일단 보시면 기본적으로 장교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6년차까지 동원 훈련에 소집이 되고, 병들 비상근 예비군은 15일을 복무를 합니다. 연 12개월 동안. 그래서 그 중에 3일은 동원 훈련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작년에 64단에 시범적으로 180일까지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복무 비상근이라는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현재 64단에 약 한 50명가량이 지금 제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좋은 제도고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비상근 복무 예비군이. 근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지원과 교리나 운영 방침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참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합참에서 전시작전권 단장을 할 때도 이제 미군들하고 이제 협상을 할 중에 안이 제일 좀 델리케이트했던 게 뭐였냐면, 탄약을 니네 전쟁을 대비한다는 군인데 며칠분을 확보해야 되느냐, 그쪽에서는 61분 이상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 가장 좋은 방법은 탄약을 많이 개발을 해서 만들어 놓고 탄약고에다가 많이 쟁겨 놓으면 좋잖아요. 지금 현재 군단 같은 경우에는 탄약 대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에 탄약 창이 있어요. 근데 이 탄약을 또 놓으려면 탄약고가 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숫자를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며, 뭐 예산도 또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치환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깊이 연구가 돼서 요 안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원전력사령부가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졌으면 여기가 기능 발휘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제 법제화도 되고, 이래서 여기가 추진력, 실행력이 가능한 부대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지금은 분명한 것은 병력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거는 큰 전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비 전력, 예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전시 체제,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큰 틀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우리 전인범 장군님한테 좀 고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게 실타래가 너무 꼬여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어려운 속에서 동원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문영철 예비역 소령인데, 저런 분들이 그래도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원제도가 벼랑 끝에 손톱으로 그냥 매달려 있듯이 이렇게 있는 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시 예산적인 측면의 지원 우선순위를 좀 해서 이 예산을 주면 그나마 지금 이제 동원 분야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교리라든지 편성, 장비, 훈련 이런 모든 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의 시작은 해결의 시작은 역시 그 예산을 좀 더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이 또 가기 위해서는 이 정책 결정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은 또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뭐 한 100여 명 좀 안 되는 숫자가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이상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10,000명이면 조그만 중소도시 시장을 당락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원 부분이 이게 우리나라의 승패,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명을 지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원 분야에 대한 어떤 기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많이 봐서 클릭수도 올려줘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클릭수라든지 또 이런 데 참여라든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오늘 행사를 전파를 하고 동원 분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과연 동원 분야를 했는가? 지금 국방위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했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최소한 인스타나 이런 데 친구가 10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특전사령관 시절을 할 때 사제 장비를 허용한 건 아니지만 허용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워리어 플랫폼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때 사제 장비를 허용했으니까 뭐 된다 안 된다 규정 위반이다 난리가 나서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썽을 일으키는 데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말썽의 시작은 바로 이 동원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인스타와 페이스북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오늘 행사도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를 그대로 써주십시오. 뭐 실망했다, 굉장히 좋았다, 동원 분야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해서 친구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산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예산이 들어가려면 이제 법제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성은 다 설정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문 기자님께서는 조금 더 요거를 좀 현실적인 문제, 좀 택티컬 수준에서 그 근무를 해보니까 뭐 교리나 뭐 이런 측에서 전투 발전 요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한 몇 가지가 있다. 뭐 하시면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법령의 미비를 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 그 예비군 관련돼 있는 법들이 예비군법 그리고 뭐 통합방위법 이런 부분으로 다 잘게 쪼여져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는 예비군 제도 개선이 일단은 발목이 잡혀져 있고 두 번째는 예비군 복무의 복무 연한제를 적어도 아까 말씀하셨던 전임원 사령관님께서 간부에 대해서는 예비군 복무 연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사실상 계급 정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2월로 퇴역입니다. 더 복무하고 싶어도 복무할 수가 없게 돼 있고 일본은 예비군을 3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즉응, 예비, 예비보. 예비보 같은 제도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3년간 70일 정도의 복무를 나눠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면 군사 경험이 없는 주부나 일반 학생이나 직장인이 예비자위관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자위대를 보조하는 임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제도의 편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예비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도 결국 언젠가는 예비군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예비군 복무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 시대를 명확하게 피부로 와닿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에 동원전력사령부가 창설이 되면서 예비군 피복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초대 사령관님이 되게 열심히 뛰셨지만 가진 자원이 없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도 제도를 보시면은 그 정규군이 있고, 그 다음에 주방위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군인 나라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예비군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비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규군과 거의 연결이 계속 되어 있는 이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그 엔드스테이트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세계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국방의 방향은 현재 인구 급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AI까지 군에 도입해서 뭐 하겠다, 뭐 좋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가더라도 예비 전력에 대한 여기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은 아까 제가 그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가 있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보다 더 잘 대응하리라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오늘 찾고 우리가 조금 이런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을 하고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하는 수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안. 우리는 그러면 일본 자위대만도 예비군 제도가 좋지가 못해요. 제 실내로 자위대 예비군 훈련을 참관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유학을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시즈오카에 있는 예비자위대 인원들이 진흙구에 105mm 포를 들고 동경까지 가서 산포 훈련을 합니다. 근데 한국군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륙 차량을 전시에 수송 동원으로 잡아두고 있는데 이 차량의 계획대로 야포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일단 견인 능력이 안 되는 건 둘째치더라도 계약만 잡아두고 있지, 이 차에 야포를 달 수 있는 어댑터를 달아야 되는데 이 차에 구멍을 못 뚫습니다. 어댑터를 달기 위한. 사실상 저희는 전쟁 남은 몇 시간을 그걸로 시간을 까먹어야 되는 수준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코볼의 어머니라고 불리던 여자 퇴역 중령이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비역 중위로 임관을 했을 나이가 30대가 넘었었고 60대에 중령으로 퇴역을 했는데 다시 군으로 들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퇴역과 예비역도 확장성을 두고 복무화시키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제도까지 진급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잘하는 거는 뭐 선물 준비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건가요? 그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동원 예비군에 또 예비군 동원 제도에 대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 뒤에 분. 제가 뭐 예비군도 그렇고 지금 현역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법령이라든가 물자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거는 현역도 동일하고 예비역도 동일하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의 부재입니다. 말 그대로 전술 교육에 대한 부재. 지금 제가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역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부사관으로 생활하면서도 이제 간부들 상대로 이제 초임마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간단한 P999 사용 교육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예, 그 전원 키고 코드값 설정하고 이거 가르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럼 병사들은 얼마나 걸리냐? 그거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이 인원들이 전역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저희 기본 교육에 들어가는 교육 중에 이제 TCCC나 이제 각계 전투나 여러 가지 교육들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예비군을 가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즉 물자가 이제 저희가 응급처치나 이런 거가 저희가 소수지만 있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늘상 발생합니다. 예, TCCC 교육도 지금 현역도 그렇고 예비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보면은 속된 말로 좀 개판입니다. 예, 지열대 감아놓고 그냥 그쪽에 본대만 감아놓고 그냥 그게 끝인데 지열대 1, 2차 지열대를 언제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를 모릅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만 알고 있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문제는 일본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런 체계화된 거에서 벗어난 상황이 발생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자나 뭐 다른 법령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교육이 가장 큰 부재라고 생각돼서 이 교육에 대한 측면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질의이십니다. 일단 교육 분야에서 제가 아까 러프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상 우리 예비군 훈련은 비상근 예비군 같은 경우는 나름 정예 예비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예비군들조차도 제대로 된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실무 부대에서는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예비군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저는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예비군들에 대한 교육 요건 자체를 제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핵심만 잘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비군 훈련의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했었죠. 근데 방향성이 너무 잘못됐죠. 이 예비군 교육 자체에 블록체인이 뭐 나오고 그걸 들었다고 해서 예비군 훈련 2시간을 감면해주고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줄었는데 또 그걸 요번에 예비군 시간에 또 의무라고 들으라고 시켰어요. 저는 그래서 접근성을 바꿔서 만약에 예비군 훈련을 의무화해서 온라인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지는 않을까. 예를 들면 TCC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키고 소집이 됐을 때 그거를 실제로 실습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교육 훈련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연합사에서 중령 때 대테러 부대 방어과장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캠프를 가서 대테러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기지를 거의 다 가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한 건물이 막사가 대럭이 포탄을 맞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응급 조치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막 뛰어나오는데 나오다가 다리가 하나 툭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 상위 군인을 채용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리에 의족을 찬 사람이에요.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전적으로 그 좋지 않은 이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전장하고 전장 실상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려고 하는 그게 왜 그러냐. 걔들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론 이 전술훈련 진짜 빡시게 하면 좋지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법적으로 시간도 많이 가져갈 수 없고 굉장히 좀 최소한의 했다 치고 뭐 요 정도 범위까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현 지휘관들은 그걸 지켜야 돼요. 왜 자기가 임의대로 더 하고 싶어도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걸 다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서 이거는 법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까 우리 전임원 장군님도 말씀하셨고 예산 뭐 이렇게 따르려면 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형준 그 기자님께서 잘 그 배지님들한테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좀 많이 따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